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람 간 전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 기온도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AI 강국 실현에 시동을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AI 강국의 원년으로 삼고 전문 인력 1000여 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거나 혹은 선천적인 이유로 의수족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수족에 IT 기술을 접목하면 어떨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는 발병지인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의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은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나 의료진 감염 사례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尚未发现明确的人传人证据，不能排除有限人传人的可能。 실제로 먼저 폐렴에 걸린 남편이 집에 있던 부인에게 옮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丈夫先发病，为华南海鲜批发市场从业人员，妻子否认有华南海鲜批发市场暴露史。 중국의 방역 노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던 세계보건기구 WHO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폐렴의 사람 간 전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 간 전염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사실도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가 발병지인 화난 수산시장에 간 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WHO는 61살의 우한 주민인 이 환자는 다른 신선식품 시장을 주로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발열과 오한 등 폐렴 증상이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떠나기 전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이후에는 추가 환자가 없었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한에서 집단 폐렴에 걸린 환자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훈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한에 다녀온 일본 거주 남성에게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중국 국적으로 우한에 방문했을 때인 지난 3일 고열 증세를 보였고 6일 일본에 귀국해 치료를 받은 뒤 병세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검사 결과 이 남성에게서 우한에서 확인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이 남성이 이번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의 수산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현지에서 폐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 황열병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원숭이 38마리가 황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파라나주에서 34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남동부 상파울루주와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부는 황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1000여 마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월에서 6월 사이 14명이 황열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황열병은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초기에는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홍합이 물속에서도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포스텍과 키스트 공동연구팀은 홍합의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물속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는 도파와 라이신 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중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선 주로 도파 분자를 이용했지만 연구팀은 라이신 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도파와 라이신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나란히 있으면 표면 접착력이 높아지지만 두 분자가 달라붙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수중 접착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알려진 도파와 라이신 분자의 시너지를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다른 차원의 수중 생체 접착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큰 힘부터 미세한 압력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는 3차원 촉각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연세대 등 공동연구팀은 압력을 측정해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인식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압력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물질을 이용해 센서를 만들고 이들을 서로 간섭 없이 조밀하게 배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면적의 센서 400개를 배열해 시험한 결과 몸무게 50kg인 사람이 반지름 1cm의 굽이 달린 구두를 신었을 때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심장세포 하나가 박동할 때의 압력이 구두 굽으로 밟는 힘보다 10,000배 정도 미세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심장 박동과 혈압 등을 관찰하는 질병 진단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상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높은 13.5도를 기록하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0.6도 웃돌며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기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개 연도 가운데 7개가 2000년대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개수는 모두 7개로 역대 가장 많았고 1월과 12월은 온화하고 건조한 겨울 날씨 속에 역대 최소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분석해봤더니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 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23개 정부 업무 보고 대상 기관 가운데 과기부가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개 기관 가운데 과기부가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의 강한 혁신 성장의 의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번 업무 보고가 올해 문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제시했던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자리로 기획됐다면서 대통령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직접 주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 주제는 역시나 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인데요. 예. 지난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네. 이에 발맞춰서 지난해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과기부 업무보고에서도 역시나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장소 역시나 인공지능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곳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는 가축농장의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1등 국가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네, 요즘 전자기기 신제품 보면은 인공지능은 그냥 기본 기능으로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업무 계획도 그렇고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이 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대학원 현재는 이제 5개가 있는데 이를 올해 8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원이나 이런 학생들, AI 소프트웨어 전문가 1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AI 소프트웨어 시범 학교도 150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오랜 협의 끝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 3법이 효과가 나타나게 하도록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는 등 이 데이터 산업을 10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네. 이 5G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이 망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5G 관련 서비스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 합동으로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이 혁신을 꾀하고 있는 3대 분야, 소위 DNA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올해는 조금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DNA라고 하셨잖아요. 네. 데이터, 네트워크, AI.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을 선도할 분야도 그렇지만 올해 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4조 원을 넘었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혁신성장 핵심이 되는 분야,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연구개발 주무부처로서 부처 간의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R&D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도 꾀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무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과기부가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접목된 분야가 이렇게나 광범위한데요. 또 이번 업무 보고에 미디어 분야에 대한 얘기도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요즘 수요가 아주 크게 늘고 있죠.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올해 업무 보고에 담겼습니다. 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잠깐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신년 업무 계획대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혁신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손택스, 즉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등의 자료도 제공됩니다. 우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에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됩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를 마신다는 말을 줄인 얼죽아가 커피 전문점 업계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실제로 차가운 음료 판매가 늘고 뜨거운 음료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가운 음료 판매량이 2015년 6천만 잔에서 지난해 1억 400만 잔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은 지난 2015년 57%에서 지난해 60%로 늘어난 반면 따뜻한 음료의 판매 비중은 34%에서 27%로 7%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여느 겨울보다 따뜻한 편이었던 지난달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카드 결제 명세서와 화물차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해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ICT 활용이 시범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8.7배 증가하는 등 ICT를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카드 결제 내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판매 정보 시스템 정보를 수집해 입력하면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시중에 팔리는 달걀 가운데 78%가 1등급 이상 품질로 신선도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달걀 50개 제품 2,500알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검사한 결과 절반이 1+ 등급이었고 28%가 1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등급 제품은 대형마트 제품 2개, 슈퍼마켓 제품 7개, 전통시장 제품 2개였습니다. 신선도를 평가하는 호우 단위 검사에서는 50개 가운데 82%가 A급이었고 B급 이하는 슈퍼마켓 8개, 전통시장 1개였는데 대부분 달걀을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유통 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458곳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66곳에 대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 식품을 생산하거나 포장, 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 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재료 위생 상태 불량과 생산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그리고 작업자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수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호주의 산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불 지역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 진화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16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뉴사우스 웨일스주 전역에 최소한 10에서 15mm의 강우량이 예상돼 산불 위험지도 대부분이 안전 상태인 녹색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100여 곳이 산불로 타고 있었던 곳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주말은 물론 월요일까지 비가 오고 일부 지역은 10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 웨일스주 동북부와 동남부 등 몇몇 지역에는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강우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지 산불 방재청 대변인은 이번 비로 모든 산불이 꺼지지는 않겠지만 소방관들의 맞불 방제 작업을 중단하기에는 충분하다면서 비가 그친 뒤에 예상되는 서늘한 날씨도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에는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죠. 그만큼 피해가 생기는 일도 잦습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을 박소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 20대 직장인은 지난해 인터넷으로 오사카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23만 원이나 물었습니다. 정확한 규정 고지도 없이 여행사와 항공사 모두 취소 수수료를 뗀 겁니다. 정확하게 공급업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을 할 정도로 적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절대 그런 내용은 없었고 취소할 때 돼서야. 이런 사례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 전후로 더 많아집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3,700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월과 2월에만 665건이 몰렸습니다. 18%에 이릅니다. 사전 고지 없이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물리거나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도 배상해주지 않는 등 계약 관련 내용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결제 전에 계약 조건과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장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파손이 된 그 장소에서 항공사 측에 이의 제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파손된 경우를 몰랐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는 이의 제기를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 서비스도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느는데 역시 1, 2월에 많아집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고 잘 도착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권은 유효 기간 안에 못 쓰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특히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면 유효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은 발행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펭귄의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펭귄은 사실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펭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추운 지방에 사는 다리 짧은 조류라고만 알고 있다면 OX 퀴즈를 통해 펭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죠. 펭귄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까지 모두 느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까지 5가지 종류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조류는 단맛을 제외한 4가지 맛만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펭귄은 다른 조류보다 심각한 미맹이라 단맛뿐 아니라 쓴맛과 감칠맛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2099년에는 남극 아델리 펭귄의 개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남극 아델리 펭귄의 서식지를 분석한 결과 2099년까지 현재 개체수의 6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와 해빙의 양이 변화해 2060년에는 현재 개체수의 30%가 사라지고 2099년이 되면 60%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동물이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소중한 동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로 이른남 전남 강진은 올해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풍부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머무는 관광지 조성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강진구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진 산업단지의 분양을 100%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꿈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인력을 때맞춰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등 산업단지 임직원을 위한 주거 환경도 확충합니다. 지역 맞춤형, 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계속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축산수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우리 화훼 농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판로도 많이 개척되고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 500만 명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 벽두부터 읍면을 돌며 영농시설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용천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빈수로와 용수로와 논둑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도 앞장섭니다. 금년도 역점 시책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 강진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진군의 올해 예산은 3,750억 원. 강진군은 군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새만금과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모델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등 5개 업체는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5개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새만금 산단 제109 39만 제곱미터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자해 전기 차량 생산에 들어가고 1,9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은 분들을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처럼 보이는 의수족을 통해 이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실리콘 의수족 제조업체 대표 허준성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오셨지만 지금 네. 이런 실리콘으로 의수와 의족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진짜 신체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사실 특별히 비결이라고는 할 것은 없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어느 날 한 몇 해 전이었죠. 저희 가게로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기차에 어렸을 때 치여가지고 손이 절단된 상태로 오셨는데 저분 의수족 좀 잘 만들어주면 안 될까 맨날 고민을 하다가 그분 의수를 잘 만들어주게 되었는데 네. 잘 만들고 헤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크레임이 걸려왔습니다. 예. AS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경남 진주 사무실에서 서울까지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그분 이제 A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두세 번 만나다 보니까 네. 지금의 아내가 된 겁니다. 교수님이요. 아내가 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오른손이 의수입니다. 아내의 왼손과 똑같은 예쁜 오른손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피부톤이나 모양 등 세세한 것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의 질도 높아진 것 같고요. 예. 사실 업체 대부분에서는 모두 같은 금형틀에서 찍어낸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네. 미리 준비된 모델의 손과 발이 금형으로 제작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제품만 생산되는 겁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손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모양 정도는 기대하지만 이렇게 금형에서 찍어내다 보면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네. 뻔한 말이지만 사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다른 업체와의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재료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금형틀에서 찍어내는 실리콘 의수족은 액체 상태의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예. 액체 상태의 실리콘은 일단 내마모성이 굉장히 약하고 변색이 빨리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찰흙 같은 고체 상태의 실리콘을 사용해서 도자기를 빗듯이 조사하고 제작하는데요. 예. 이 실리콘은 내마모성이 액체 실리콘보다 5배 이상 뛰어나고 변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또 기술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직접 만져보면서 저희가 볼까요? 네, 제가 만져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나 뭐 네. 약지 손가락 정도 돼 보이는데 엄지도 있고요. 엄지 손가락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네, 느낌이 어때요? 정말 사람 손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좀 개개인별로 좀 맞춤형으로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다 제작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얇아 보이는데 네. 찢어질 위험은 없나요? 얇게 만드는 게 사실은 기술의 핵심인데요. 예. 저희가 얇게 만드는 저 기술이 지금 특허가 다 등록이 돼 있고 네. 0.2mm까지 얇게 만들어서
표시가 거의 안 나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손톱, 발톱은 물론이고요. 미세한 주름까지도 진짜 실제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비결이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재질이 얇으니까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리콘 방막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3D로 이제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와 같은 나만의 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3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요. 네. 원래 이 기술을 몰랐던 분들은 이용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IT 기술을 또 좀 네. 잘 활용하시는 그런 이전의 일이 또 그런 관련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사실 의수족 제작은 수십 년 동안 수작업으로만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하게 된 계기는 손으로 제작하는 수작업 공정이 네.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사실 IT 관련 엔지니어로 일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오토캐드라든지 3D 프로그램을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수작업 대신에 3D 스캐닝,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고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들기보다는 3D 프린터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의수족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의족을 처음에 이제 의뢰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이 절단이 된 경우로 오시면은 왼손을 알지네이트라든지 실리콘 재료로 본을 뜨게 됩니다. 네. 본을 뜨고서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화 해야 되기 때문에 3D 프로그램에 넣어서 왼손으로 미러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반대편 쪽을 만드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발이 그렇죠? 없으면 왼발을 스캔을 해서 네. 오른발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 진행이 3D 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3D 스캐닝도 있고 또 예. 제작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캐닝도 직접 뜨시는 거죠? 예, 스캐닝도 직접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스캐닝을 뜬 다음에 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예.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IT 관련 일을 해오셨다 보니까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남들보다는 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계기가 뭔가요? 제가 그러니까 1993년부터 94년도에 소말리아 파병을 갔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에는 내전으로 지뢰나 폭격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워낙 후진국이라서 의족은커녕 나무 지팡이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잘 만들고 또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성향이라 그 사람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동안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우연한 계기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도 중간에 몇 번 생각했었는데 아내 덕에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네. 아내분도 물론 또 절단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수족을 제작하시면서 네. 보람찼던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보람찼던 네.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보람찼던 순간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젊은 아가씨였는데 예. 발이 좀 그랬습니다. 평생 그 높은 하이힐을 신고 싶었는데 하이힐 매장을 구경만 하고 맨날 며칠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렇게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을 수 있도록 제가 의족을 많은 노력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그분이 의족을 찾아가는 날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국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 희망은 이제 제작소를 늘리고 영업망을 더 구축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싶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기 장애인들도 봉사를 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아마 지금 다시 소말리아를 가신다면 파병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쉽게 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님의 비결은 제가 생각하기엔 3D 프린터보다는 인간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업무보고 주제는 과학기술 강국, AI 1등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졌다는 보도가 있었죠. 과기부는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올해를 AI 1등 국가 원년으로 삼고 인재 양성과 기술 확보를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